네, 반갑습니다.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소득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그로스업에 대해서 이제 배당 가산액이 왜 필요한지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봤고, 오늘부터 이제 금융소득 소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2천만 원 초과랑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금융소득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 2천만 원 초과가 왜 저번 시간과 연결이 돼서 그로스업이 2천만 원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오늘 다 이해를 하셔야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융소득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소득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넘어가시면 소득세 이제 어려우실 거 없어요. 최대한 그래도 좀 작년보다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자랑 배당 구체적인 이제 종류를 들어갈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꼭 선행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소득 두 번째 시간. 오늘 금융소득의 이제 과세 방법을 전체 다 볼 거예요. 네, 먼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종합소득은 이렇게 되는데 합산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랑 배당이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이 초과해 합산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종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은 정말 진짜 간단하게 본 거고, 오늘부터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과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1번, 2번은 무조건이라는 것이고 3번은 이제 조건부라는 건데, 이 조건이란 거를 알아야 됩니다. 조건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텐데, 자, 조건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자랑 배당이 금융소득이잖아요. 바로 2천만 원 초과 자체가 조건입니다. 조건이 근데 무조건이다. 그럼 초과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조건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시 뜯어보면 1번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러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2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죠.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초과하든 말든. 근데 이제 3번은 조건부 종합과세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해야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예외사항으로서 각각의 소득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세, 저 분리과세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분리과세로 이것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1번은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죠. 그 원천세마다 이제 또 세율이 다릅니다. 각각의 이제 항목에 따라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42%로 개정된 것도 있고, 뭐 30%도 있고 14%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세율만 이제 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2번, 3번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합산과세죠. 종합소득 합산과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하느냐 이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금액의 기준은 2번 더하기 3번이에요. 3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무조건 종합과세랑 3번 조건부 종합과세, 그 해당이 되는 금융소득을 더해서 그것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느냐 이하이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2천만 원이 초과가 됐다 그러면 3번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3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2번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 판단과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단은 2번 더하기 3번으로 한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천만 원 초과냐 이하냐를 지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초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3번은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신고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즉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예금을 얼마를 해놓던 간에 통장에 보면은 찍혀 있어요.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떼진 상태에서 금액을 넣어준 겁니다. 은행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고 받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2천만 원 초과인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한다. 그럼 왼쪽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2 더하기 3번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2번만 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3번 조건부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일 때만 같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 무조건 분리과세는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이나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등등 있어요. 몇 가지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천세가 이제 떼이지 않은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국외 금융소득은요, 이제 국외에서 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 신고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가 됐건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천 징수가 안 된 국내 금융소득, 원래 국내 금융소득은 원천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원천 징수가 안 된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이제 1번, 2번을 제외한 금융소득들은 다 3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1번은 원천세로 각각의 이제 세율이 있어요. 42%가 있고 30%가 14% 각각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2번, 3번이 이제 세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과세를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면 오늘 다 이해를 하신 건데, 요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2천만 원이 이제 그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이제 판단은 무조건 2번 더하기 3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판단은, 그쵸? 2번 더하기 3번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종합과세죠. 그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율은 무조건 14%를 합니다. 이거는 14%가 거의 최저세율이에요, 금융소득에.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최저로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3번은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쵸?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죠.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세, 즉 분리과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2번, 3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무조건 14%를 해주는 것이고, 3번은 각각의 이제 세율이 있어요.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2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2번 더하기 3번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합산을 하면 됩니다. 합산을 하면 돼요. 요렇게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더 이제 뒤에 산출세까지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죠? 그쵸?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했으니까 종합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면 된다. 요렇게까지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까지 다 연결을 하려면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합산을 하니까 0원부터 2천만 원 초과 구간까지 사실은 그냥 합쳐서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누진세율로 해야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2,100만 원이다. 그럼 2,100만 원 전체를 누진세율 구간 안에 넣으면 됩니다. 6%부터. 그죠? 원래는 이게 쉬운 생각이죠. 그런데 금융소득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산출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7단계 누진세율을 곱할 때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2천만 원까지 무조건 답 없이 무조건 14%로 그냥 세금을 매겨요. 왜 그러냐?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턱 효과는 이제 뒤에서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2천만 원이 초과 안 했을 때랑 초과했을 때는 14%는 동일해요. 2천만 원까지는. 자, 그리고 2천만 원이 이제 초과되는 것부터 누진세율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숫자로 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누진세율로 한다는 거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 이제 그 7단계 세율 구간을 정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요렇게 아시고 문턱 효과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턱 효과가 뭔지랑 그것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턱 효과는 뭐냐면요, 문턱 효과 말 그대로 그 문턱만 넘었을 뿐인데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을 문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턱은 2천만 원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4%고 요것을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누진세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0원부터 2천만 원 넘는 구간까지 누진세율로 적용한다고 보고 한번 볼게요. 이건 문턱 효과가 제거가 안 됐겠죠. 그쵸?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이 나오죠. 갑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2억이에요.
그리고 금융소득은 2 플러스 3 금액을 봤더니 2100만원이 됐어요. 그럼 2100만원, 2000만원 초과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2억은 지금 7단계 누진세율에서 38%예요. 그쵸? 저희가 개요에서 봤죠? 이 세율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을은 갑이랑 다 똑같다고 할게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에요. 즉 이 갑과 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갑은 금융소득이 2100만원인 것이고 을은 금융소득이 1800만원인 것이에요. 300만원 차이죠. 갑이 300만원이 더 소득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것을 문턱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38% 구간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아까 0원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38%입니다. 이걸 볼까요? 자, 이 세율표에서 지금 이분은 2억까지 이미 소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8% 구간이에요. 처음부터 0원에서부터 누진세율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쌓이는 거죠. 그렇죠? 2100만원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2100만원은 38%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100만원이죠, 이 사람은. 그죠? 이만큼이 누진세율, 즉 38%로 지금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2100만원 곱하기 38% 하면 798만원이 나와요. 그죠? 이 금융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798만원의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을을 볼게요. 을은 지금 금융소득만 지금 다르죠? 1800만원이죠? 을은 180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14%입니다. 아까 봤죠? 2000만원이 초과가 안 되면, 그쵸? 2번 무조건 종합과세나 3번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2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14%로만 제가 한다고 했고 3번도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는데 대부분의 이자는 14%입니다. 그래서 14%이거나 아니면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돼도 대부분 14%이기 때문에 14%로 본 거예요. 자, 그럼 1800만원 14%면 252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금융소득이 있음으로 인해서 갑은 798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 거고 을은 252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 갑은 을에 비해서 300만원의 소득이 높아요. 근데 지금 세금이 500만원 넘습니다. 거의 한 500 얼마죠? 40만원 정도 되죠. 500만원 이상이 세금이 더 냈어요. 그러면 세후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죠? 갑은 300만원을 더 을보다 금융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또 500만원을 내서 오히려 을보다 200만원이 실수령이 작아졌죠. 이럴 거면 예금 안 하고 받지 않아야죠. 그쵸? 이게 바로 문턱효과입니다. 금융소득 금액은 300만원 밖에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500만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바로 문턱효과입니다. 이것은 왜라고요? 0원부터 2100만원까지 누진세율로 곱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바로 그래서 2000만원이 그냥 다른 1800만원에 비해서 300만원 늘었을 뿐인데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에서는 2000만원까지는 똑같이 14%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0만원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은 어떻게 하느냐? 2000만원까지는 14%로 해요. 그리고 100만원 초과죠. 21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초과하면 100만원이죠. 100만원만 누진세율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진세율이 38%니까 이 100만원에 대해서만 38%를 부과하고 2000만원까지는 14%로 똑같이 을 밑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지겠죠, 갑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저 그림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금융소득이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배당가산액 그로스업 공부를 할 때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린다고 한 게 있어요. 그 주주에 관한 요건입니다. 자, 배당소득 요건이 있다고 했죠. 법인 요건 1번, 2번이 있고 주주 요건 1번, 2번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2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요건은 1번 종합과세가 돼야 되고 2번 누진세율 구간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2000만원 초과 구간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다 공부를 했죠. 자, 먼저 1번 요건이에요. 종합과세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오른쪽 구간이죠. 그리고 누진세율 구간이어야 돼요. 금융소득 누진세율이 2000만원 초과 구간부터 된다고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그로스업 배당가산액
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로서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중 과세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겁니다. 법인세는 어차피 똑같이 법인이 냈기 때문에 그건 조정의 단계가 아니고 주주 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주 단계에서 해주는데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4%로 이미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혜택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부터 누진세율부터 배당 가산액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가산액의 주주의 1번, 2번 요건은 이 빨간색 네모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까지 알면 금융소득 다 공부하신 겁니다. 금융소득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자가 있고 배당이 있다 그랬죠. 이제 배당을 공부했으니까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 금액이 있고 그로스업 대상 금액이 아닌 게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세 개네요. 이자랑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랑 그로스업 대상 아닌 배당소득이 이 세 가지가 금융소득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로스업 요건이 되는 구간은 이 2천만 원 초과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앞에서 봤죠, 바로. 그렇죠. 이 구간에 대해서 만 그로스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자랑 그로스업 배당이랑 그로스업 배당 아닌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로스업 대상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얘처럼 이렇게 됐다. 그로스업 배당 소득 지금 대상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됐어요? 안 됐어요? 없죠. 이자 소득만 있죠. 지금 빨간색 지금 밑줄 구간이 이자 소득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아예 배당 소득 지금 그로스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성을 또 만약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래도 아예 안 되죠. 왜냐하면 그로스업 배당소득 지금 파란색 지금 대상이 아예 밑으로 깔려 있죠. 그러면 저 그로스업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로스업 배당소득 금액이 가장 위로 올라왔다. 2천만 원 중에서 그치 구성 순서를 보는 겁니다. 이러면 배당소득에서 지금 저 윗부분만큼은 그로스업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로스업을 최대한 많이 해주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3만 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이자 소득이 있다. 그럼 이자 소득으로 먼저 0원부터 최대한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그 다음 쌓아요. 마지막으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그로스업 요건을 이만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로스업을 많이 받게 해주기 위해서 순서를 무조건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순서가 먼저 이자 소득이고 그리고 그로스업 배당 소득이 아니고 그리고 그로스업 배당 소득으로 채워지게끔 한 거예요. 왜? 그로스업을 최대한 많이 해주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순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로스업 저번 시간에 지금 연결되는 그로스업의 주주 요건까지 다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산출세 깔 때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금융소득이 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복습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소득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